예, 오늘은 주제가 1차 세계대전사라는 책에 대해서입니다. 존 키건이라는 영국의 군사 전문가이자 학자가 만든 저술한 유명한 책인데요.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영어로 The First World War라고 되어 있죠. 책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600페이지인데요. 제가 고백을 하면 이게 내용이 그냥 술술 읽히는 내용이 또 아니어서 처음에 한 100 몇십 페이지, 즉 전쟁 발발까지가 좀 재미있어서 그 부분만 제가 먼저 읽고 요약해 드리고요. 전쟁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이 책을 하필이면 이때 고른 이유가 1차 세계대전 1914년부터 1917년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고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그때 참, 그 다음 페이지를 제가 볼까요? 네, 1914년 여름에 전쟁이 발발했는데 1914년 봄쯤으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보면은 유럽은 다른 세계 다른 국가는 모르겠는데 유럽은 평화와 풍요를 완전히 만끽하고 있었다는 거죠. 노먼 에인절이라고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타는 영국의 정치인이자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은 터지지 않거나 벌어진다 해도 신속히 종결 잘못 썼네요. 종결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이익과 지불 능력이 다른 나라의 이익과 지불 능력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 나라가 전쟁을 벌이면은 그 나라만 피해가 아니라 건물 전체가 무너진다. 즉 모든 국가가 같이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성적인 사람들이 전쟁을 안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저는 이제 이것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최근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느냐. 100년 이후에 마치 데자뷰와 같이 전 세계가 무슨 그 자유무역을 통해서 하나로 되고 EU처럼 유럽 연합이 돼서 유럽이 다 평화롭게 하나의 나라가 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저희도 이제 무슨 중국이나 일본하고 상당히 경제 협력을 해서 잘 살게 되고 그런데 유럽도 무슨 막 나라 사이에 그 막 암투가 있고 국민 서로 프랑스 국민, 독일 국민이 미워해서 그 결과로 전쟁이 났다기보다는 아무도 사실은 전쟁을 그 예감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갑자기 일어났다. 근데 요새는 보면은 브렉시트도 일어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완전히 국수주의적으로 나가고 일본의 아베 총리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참 100년 후에 우리 상황이 100년 전에 1차 세계대전 상황과 유사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이 책을 더 관심을 갖고 보았습니다. 이 1차 세계대전 전에 인구가 폭증했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는 35%, 독일은 43% 증가했고요. 불과 30년 만에 러시아는 인구가 50%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식민가 그 해외에 그 이주민을 받는 국가들이 막 발전하면서 유럽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가고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경제가 막 발전하면서 무역이 늘어나고요. 또 식민지 확대로 또 식민지와의 무역이 확대되는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었다. 물론 불안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선발 주자인 영국과 프랑스가 대부분의 식민지를 선점했는데 새로운 강자인 독일이 군사력을 앞세워서 자기가 강한데도 식민지 이미 선점한 사람들 때문에 이익을 못 얻으니까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고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렇게 큰 제국은 아니지만 이 제국이 문제의 발단이 되는데 소수의 오스트리아 헝가리인들이 다수의 슬라브인들이 사는 지역을 제국을 만들어서 그 위에 군림하고 있어서 슬라브인들이 불만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좋은 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유럽의 왕들이 모두 친척이라는 겁니다. 영국,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등이 모두 왕정체제였는데요. 이 왕들은 왕끼리 결혼하기 때문에 이 유럽의 대부분의 왕가들이 다 무슨 사촌 관계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막상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막 독일 황제하고 러시아 황제가 친척이기 때문에 서로 막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전쟁을 막아보려고 노력하는 장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운명의 날이죠. 1914년 6월 28일. 세르비아는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독립을 쟁취했다고 합니다. 오스만 투르크라고 지금 터키 쪽에서 이 유럽의 동남쪽, 그리스 위쪽을 다 차지하고 오랫동안 있었는데 드디어 그 국가 중에 하나인 불가리아, 루마니아 다 포함되겠죠. 세르비아가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세르비아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 세르비아가 다 세르비아가 된 게 아니라 보스니아라는 지역은 오스트리아에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르비아 사람들은 보스니아를 오스트리아에서 빼앗아야 된다. 이제 그래서 오스트리아 우리의 오스만 투르크를 쫓아냈더니 새로운 지배자 식민 제국 오스트리아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914년 6월 28일 세르비아를 방문했던 오스트리아 황제의 조카 페르디난트가 세르비아인에게 암살당하는데요. 문제는 이걸 조사해 봤더니 암살자 중에서 세르비아 공무원도 있었다. 그리고 이 재판이 이제 세르비아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거는 당시 세르비아가 그렇게 사법권이 잘 확립된 나라가 아니라서 심지어 영국, 프랑스 사람도 세르비아가 제대로 재판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졌다고 하고요. 여기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이 됩니다. 세르비아 사람이 오스트리아 황태자죠. 황제의 조카인데 아마 그 제위를 계승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기를 죽이고 나서 그 세르비아를 바로 침공했으면 문제가 간단할 수 있었다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6월 28일 날 죽고 7월 초에 세르비아 공무원이 관련됐다라고 해서 쳐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는 이제 세르비아의 암살자와 세르비아 정부를 관련시키느냐, 이제 이런 법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이게 대범하지 못해서 내가 세르비아를 침공하면 세르비아의 형님격인 러시아가 있는데 러시아가 우리를 치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세르비아를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독일에 이제 그 특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우리가 세르비아를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때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보호하려고 하면 우리가 러시아랑 싸울 힘은 없으니 우리 동맹국인 독일이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계속 그걸 타진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한 게, 다음 보면 군사 동맹이 있는데요.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역시 군사 동맹입니다. 누가 우리를 쳐들어오면 서로 도와주자. 근데 오스트리아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독일이 주된 그 군사력을 갖고 있고요. 프랑스와 러시아가 독일과 사이가 좀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는 독일의 왼쪽에 있고 서쪽에 있고 러시아는 동쪽에 있는데, 혹시 독일이 프랑스를 쳐다보면 러시아가 독일을 같이 공격해 주기로 하고 독일이 러시아를 쳐들어오면 프랑스가 공격해 주기로 하는 그런 동맹을 맺습니다. 또 프랑스는 이것도 좀 못 믿어와서 영국과 독일이 쳐들어오면 같이 싸우기로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의 다툼인데, 이 세르비아가 러시아의 도움을 청하고 오스트리아가 독일의 도움을 청함으로써, 그래서 독일이 만약에 러시아가 들어오고 독일이 도와주면 러시아 때문에 프랑스, 영국이 차례차례로 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었다는 거죠. 당시 독일은 승승장구하는 신흥국이었고요. 프랑스나 영국은 좀 그 인구 증가도 정체되고 약간 성장도 정체된 그런 나라였고, 인구가 독일보다는 한 20-30% 적었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조금 얼마 전에 러시아 전쟁에서 패배해서 1905년이죠. 그 다음에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독일을 모두가 무서워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 느낀 것은, 날짜가 참 절묘했다. 6월 28일. 근데 6월 28일이었는데요. 전쟁이 시작된 거는 제일 처음 오스트리아가 이제 우리가 세르비아를 치겠다는 게 7월 28일입니다. 한 달을 꼬박 이런저런 고민을 한 거예요, 오스트리아가. 그리고 그 다음에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가 차례차례 들어가는 거는 다 8월 초라서야 한 8월 5일경에 돼서야 주된 국가들이 다
전쟁에 참전하고요. 막상 심각한 전쟁은 8월 중하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6월 28일부터 전쟁이 최초로 이제 시작된 7월 28일까지 꼬박 한 달 동안 외교적으로 이거를 풀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 제목에 적었듯이 이게 휴가철이었다는 거죠. 유럽 사람들은 휴가를 왜 이렇게 많이 갑니까? 독일 왕제, 러시아 왕제, 프랑스 수상들이 다 7월에 장기간 여름 휴가를 떠났고요. 또 이 황제뿐만 아니라 독일의 참모총장, 해군 장관, 무슨 세르비아, 이 자기 나라가 지금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7월 달에 세르비아 수상도 휴가를 갔답니다. 예, 그래서 이 도대체 외교적으로 좀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외교 해결의 중심점인 뭐 그 황제를 비롯해서 또 수상을 비롯해서 그 밑에 군사 전문가들 또 일부 외교 전문가들도 다 휴가를 가버리니 이게 협상이 제대로 못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각국에서 이 외교부, 육군, 해군 등이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고, 그러니까 육군과 해군은 서로 미워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서로 적에 대한 그 정보를 주지 않고, 심지어 자기 작전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지 않아서 독일과 러시아 황제가 이런 상황에서 또 즉흥적으로 그냥 육군의 말만 듣고 결정을 한다든지 해군의 말만 듣고 결정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전쟁이 발발하고 말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 키건이 군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자인 독일 참모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참모부는 1980,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전쟁이 나면 와 장군이 막 우리 부대 모여라 이제부터 어떻게 싸우지 이렇게 하는데요. 이 당시부터는 이제 이게 무슨 장군이 즉흥적으로 싸우면 안 되고 미리미리 독일이 만약에 프랑스와 전쟁을 한다면, 독일이 만약 러시아와 전쟁을 한다면 하는 시나리오를 세워서 그걸 미리 다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980년대 전쟁은 1914년에 벌어지는데 한 20년 동안 독일 참모본부가 우리가 프랑스, 러시아와 동시에 싸우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작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뭐 그걸 계속 업데이트를 시켰지만 기본적으로는 결론이 어떻게 냈나? 러시아는 영토가 방대하기 때문에 방대한 영토에서 군인들을 다 소집해서 훈련시켜갖고 부대를 이끌고 독일로 쳐들어오는데 또 모스크바에서 독일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참 걸릴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프랑스의 군대를 반으로 나눠서 대응하기보다는 처음에 군대를 100% 그냥 90%라고 하는데 90%를 프랑스로 돌려서 프랑스를 단시간 내에 뭐 한 달 내에 완전히 패배시키고 그 군대를 프랑스가 항복한 다음에 돌려서 러시아와 싸운다라는 계획을 세웠답니다. 이 계획 자체가 사실은 프랑스를 한 달 만에 굴복시킨다는 것이 무리한 점이 많아서 사실 이 작전을 세운 슐리펜이라는 독일 장군도 이거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슐리펜이 죽고 이 작전을 이어받은 몰트케라는 독일 장군이 이걸로 하면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런 독일 참모부의 계획에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어쨌든 아무리 느리더라도 이게 한 달 만에 프랑스를 한다고 해도 그게 2달, 3달이 될 수 있는데 동맹국인 오스트리아가 그동안 러시아가 너무 막 쳐들어오지 못하게 좀 동쪽에서 막아주고 그래서 독일이 서쪽에서 프랑스를 완전히 항복시킬 충분한 시간을 벌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결과를 얻어오냐면요. 이제 이렇게 세르비아, 오스트리아 사이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세르비아 때문에 러시아가 이 전쟁이 나는 거 아닌가 하고 해서 군인들을 이제 좀 이렇게 소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다 직업 군인이 아니라 군인을 소집해야 전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소규모 상시 근무하는 부대는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에서 전국에 걸쳐서 뭐 시베리아 무슨 뭐 우크라이나에 걸쳐서 우리가 전쟁을 혹시 할지도 모르니까 군인들을 좀 모아봐라 라는 명령을 내리니까 독일 참모본부가 어떻게 했냐면 7월 달에 러시아가 참전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외교적으로 막 노력하고 있는데 독일 참모본부는 아니 러시아가 군인을 다 소집을 해버리면 우리 작전이 완전히 빗나가잖아요. 러시아가
군인들을 소집해서 그 방대한 영토에서 군인 소집해서 쳐들어오기 전에 프랑스를 제압해야 되는데 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가 군인을 다 소집하면 안 되니까 선전포고를 안 한 상태에서 러시아가 군인 소집을 하는 걸 보고 자꾸만 조바심을 내면서 우리가 빨리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 러시아가 군인을 모으기 전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게 되고 이것이 또 전쟁 발발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사실은 오스트리아가 내건 조건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세르비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르비아 재판, 즉 우리 황태자를 죽인 그 암살범들 재판에 오스트리아 공무원을 파견하겠다고 하는 것을 세르비아가 거의 받아들였답니다. 프랑스, 영국도 야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그 정도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 무슨 뭐 그 국권의 침입이라고 너무 주장하지 말고 오스트리아의 감독을 받아라라고 했는데 러시아 황제가 어느 날 그 무슨 생각이었는지 세르비아 우리 도울 테니까 너희 걱정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세르비아에서 거의 항복하고 오스트리아 조건을 받아들여하다가 갑자기 만세를 부르고 그걸 찢어버리고 전쟁을 바로 우리 거부한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영국, 프랑스, 독일 외교관들은 나름대로 좀 뭐 물론 휴가를 가고 그래서 제대로 활동을 못했고 그 좀 태만한 점이 분명히 있었지만 나름 노력을 막 이제 휴가 갔다 와서 7월 말에 시작하고 있는데 독일, 프랑스, 러시아 군부는 이제 독일은 빨리 치려고 그러고 프랑스, 러시아는 그 작전을 알기 때문에 독일이 치기 전에 빨리 군대를 소집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군부의 조바심 때문에 이 군부의 세력이 세서 전쟁이 좀 일어나는 면이 있고요. 독일의 경우도 오스트리아가 이게 좀 우리가 세르비아를 쳐들어가면 러시아가 올 텐데 독일이 우리를 도와주겠냐라고 했을 때 독일 외교부는 좀 기다려봐라. 이거 평화적으로 해결해보자라고 했는데 독일의 그 참모본부를 맡은 참모총장이 자기는 빨리 전쟁을 해야 이길 수 있다는 작전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 빨리 쳐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외교적 무능력도 있고 또 군인들이 너무 오랫동안 그 작전의 선제 공격에 집착한 이런 면도 있고 해서 이게 참 그 인류의 비극이고 몇 천만 명의 군인들이 아깝게 죽어간 그런 전투였는데 그 하나하나를 보면 그 7월 한 달 동안 좀 잘할 수 없었을까라는 후회가 드는 면이 분명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평화로운 시기에 국제 관계가 좋다고 해도 항상 이런 군사적 외교적인 책임자들이 이런 그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문제 그리고 만약에 사태가 났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비극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요즘은 뭐 이제 그 세계가 다 뭐 이렇게 통신도 발달하고 해서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